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어느덧 1,200원대까지 내려온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아주 빠르게 하락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이제 2.3원 내렸거든요. 네. 2원 30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감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1,204.8원. 그래서 한동안 이제 뭐 1,300원 선을 위협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1,240원대까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빠른 속도로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화가 예. 강세라는 얘기죠. 그렇죠. 장중 한때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은 1,200원 70전까지 하락하면서 거의 1,100원대를 다시 이제 그 치고 내려갈 가능성까지 보였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한 석 달 만에 최저치, 원화 가치는 석 달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 달러 대비해서. 예. 그래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는 흐름이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 값이 다시 뛰는 이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늘상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두 통화 간의 상대적인 교환 가치다. 그래서 네. 상대성을 지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위로 하락한다, 아래로 하락한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 글로벌리하게 글로벌 달러와 강세가 많이 수그러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원화 강세의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개국 통화 가치 대비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금 간밤에 추가로 더 내려갔습니다. 96.64를 간밤에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근 한 석 달간 가장 낮은 수치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리하게 달러화를 보유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예. 또 달러화가 실제로 좀 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가 올라가니까 달러 가치가 당연히 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가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달러와 수요가 좀 많이 예전보다 진정이 됐고요. 예. 또 각 나라들이 좀 안정을 동시에 찾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너무 강하게 갔던 부분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러화가 그럼 왜 약세를 보이냐? 크게 한 세 가지 이유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유로 가치가 굉장히 빨리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로 가치가 뛴다는 말은 네. 달러 가치가 또 그 상대편에 있는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럼 유로 가치가 왜 이렇게 뛰고 있냐? 최근 그 통화정책회의를 열었던 ECB, 유럽 중앙은행이 6천억 달러 정도 그 PPP라고 팬데믹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6천억 유로를 추가로 예.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EU가 유럽의 어려운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 회복 기금이라는 7,500억 유로 규모의 이 유럽 회복 기금이라는 걸 조성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조성이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외롭게 ECB 혼자서 자산을 계속 매입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크게 이제 재정 부분에서 덜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그래서 따라서 유로 시장이 유로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지금 1유로당 1.13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빨리 뛰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간밤에도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간밤에 어떤 지표가 발표됐냐면 4월 독일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됐어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기록하면 유럽 시장의 핵심적인 국가는 독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독일의 핵심적인 산업 생산 지수가 역사상 최저였는데 유로화는 오히려 강했다. 예. 어떤 이유겠냐는 거죠.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독일 산업 생산은 엉망이지만 앞으로 유럽 경제는 살아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이 외환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어떤 그 전망이겠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이제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네. 좀 시장 안정에 굉장히 기여해주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달러가 무조건 왕이다. 그래서 달러 이즈 킹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외치면서 달러화만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는데 이제는 네. 그런 흐름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굉장히 그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마치 트럼프의 그 경고 사격으로 인해서 고조될 것처럼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로는 지금 추가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신흥국들의 경제가 어려워질 거야라는 우려감들이 많이 좀 사그러들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미국
달러화는 좀 약해지고 신흥국들 통한 또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논리로 귀결 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유로화 강세, 또 미국의 회복 기대감, 또 미중 무역 전쟁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역시 원화값이 좀 강세를 보이는, 예.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그 이유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원화 강세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한국 주식에 조금 이렇게 순매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일단은 달러화를 가지고 와서 그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 환율 동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네. 특히나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캐피털 게인을 그러니까 자본 투자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차손은 생기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원화 가치가 안정돼야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우리 시장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어떤 전제 조건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에도 원화가 꾸준히 구조적으로 또는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국면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사들여가는 예. 양상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죠. 2009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무려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서 1,0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했죠. 그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인데요. 그 기간 중에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무려 52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라는 과거 데이터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여기도 역시 2년간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050원까지 계속적으로 내려갔거든요. 예. 이 기간 동안 역시 2년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22조 원 순매수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서서히 이제 원화가 강세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한 1년, 2년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올 들어 빠져나갔던 외국인들 자금이 다 유입되고도 추가로 순매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200원대 초반까지 온 상황인데 사실은 뭐 길게 보면 사실 예. 1,200원이면 아직은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상으로 이제 워낙 강세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워낙 강세가 언제쯤 좀 본격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화 가치와 외국인 순매수가 동행하더라라는 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이 돼야 우리나라 원화가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죠. 그건 이제 과거 추세로 살펴보면 통상 1,200원 밑으로 내려와서 1,100원대는 가야 적어도 외국인들이 아 원화가 강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예. 주식을 사들어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1,200원 그 거의 이제 말미까지 와 있고 이제 1,100원을 노리는 상황인데요. 네. 1,100원대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해 가야만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시기는 아마 하반기쯤이 될 거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화만 가져야겠다라는 보유 심리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 달러화는 지속적으로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커머더티 커런시라고 하는데요. 그 자원 부국들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도 간밤에 잠깐 배럴당 WTI가 40달러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 그 네. 외에 자원이 많은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국가로 호주 같은 경우 호주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네. 또 캐나다 달러, 뭐 최근 들어서는 또 뉴질랜드 달러까지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브라질 헤아라 네. 이런 이제 통화들이 굉장히 뛰면서 이런 통화들이 강해지면 역시 그 반대편에 있는 달러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조만간 원달러 환율이 한 1,15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조만간이라는 말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요. 하반기에 쭉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추세적으로 1,100원대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이 내려갈 때는 한 1,15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한 하반기가 시작된 한 7월, 8월쯤이면 저희가 원래 당초 예상은 한 가을쯤이 돼야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7, 8월부터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변수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추가로 격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변수가 있지만 네. 그 두 가지가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내려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화 강세 본격화 시점이 한 하반기 정도면 네네. 진짜로 나타날 것 같다. 다만 변수는 이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이것이 이제 변수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아침에 네.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북한에서 우리나라 남한을 상대로 뭔가 메시지를 던졌어요. 맞습니다. 대남 사업을 네.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제 모든 남북한 간의 통신을 끊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또 원화 가치에는 상당히 좀 악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과 북한 두 나라 간의 그 대화가 가파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단어는 좀 사라졌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더 이상 레버리지로 활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철저하게 북한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안 이제 공동 연락사무소 남북 북한에서는 북남이라고 하는데요. 예. 남북 연락사무소로 이제 그 통신을 끊었다가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와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연결하는 직통 라인까지 모든 라인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네. 결국은 남한 또 미국과의 대화를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망령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또 하나의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가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구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재과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네. 적어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는 냉정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의 수장이 감옥에 가서 사라진다. 네. 총수가 부재한다라는 것보다는 총수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 리스크는 좀 덜었다. 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네. 다만 북한 리스크는 커졌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상충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간밤에 나온 소식이 우리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두 가지 뉴스가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환율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네. 원화 강세 흐름이 이제 어쨌든 나온다고 본다면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외국인이 주목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사 들어갈 종목을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네. 그 수혜를 같이 이제 그 물결을 같이 타고 가는 게 가장 최선의 어떤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주가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주가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다시 약간씩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6월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5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6월에는 이제 매수 우위로 조금씩 가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순매수는 아니지만 네. 결국은 그렇다면 외국인이 다시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인다면 그동안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 중심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팔았던 종목들의 그 빈 공간이 남아 있을 거고요. 그 그렇죠. 공간에 다시 채워 넣어야 시장 벤치마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지금 표에서 보시지만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누적 순매도한 종목군들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부분이 무려 10조 8천억을 순매도한 반도체주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반도체주를 순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결국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에서 다시 산다는 말은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투자 자금이 다시 글로벌리하게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시 들어오는 자금들은
주로 이제 패시브 운용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따라가는 전략이거든요. 종목을 찾아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아니고 시가총액 순대로 바스켓을 구성해서 그 종목들을 쭉 사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패시브 예. 전략이라는 네. 게.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은 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죠. 결국은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사기 좀 깊이 되겠지만 예. 실제 반도체 업황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는 네. 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은행 업종이라든지 에너지 또 화학 업종, 유가가 네. 많이 뛰면서 이런 업종들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종목들이 지금 올 들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은행 같은 경우 1조 7천억 정도 팔았고요. 에너지 관련주도 1조 5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집중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다시 채워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언급하자면 과거 원화 강세기에 가장 강했던 종목 두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이번에도 외국인이 많이 살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 역사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출 업종으로서 자동차 업종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기에 이 자동차주를 집중적으로 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구나.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이 핵심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수급상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화 강세 시점에 이제 반도체주와 또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여왔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말고도 또 원화 강세 그 시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수급상 외국인이 직접 살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수급상 이제는 외국인이 살 종목들이 그렇죠. 반도체랑 자동차였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은 외국인이 사든 말든 그렇죠. 업황 자체가 워낙 강세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 이렇게 네. 지금 질문하신 걸로 저 이해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전통적으로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워낙 강세기에 있는 수출주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내수 관련주들 특히 이제 외국으로부터 많은 부채를 좀 일으키는 업종이라든지 외국으로부터 많은 원자재를 사들어와야 되는 업종들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원화를 덜 주고도 많은 제품을 해외에서 사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원화 강세기에 집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할 때 항상 이제 곡물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예. 수입 원가가 많이 떨어졌던 그래서 수혜를 받던 업종군들이 바로 음식료 업종이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주들의 수혜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해외로부터 많은 외화 부채를 땡겨 쓰고 있는 그 업종하면 대표적인 업종이 항공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예전 같으면 1달러를 빌렸을 때 1,000원을 갚아야 됐는데 이제는 원화가 강해져서 1달러를 빌렸는데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500원만 갚아도 되는 이런 예. 상황이 되니까요. 그렇죠. 외화 부채가 많은 항공주 업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네. 특히 이제 항공주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 불리한 거 아니야 얘기하지만 운항 횟수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따른 비용 상승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워낙 강세에 따른 수혜가 훨씬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여행 관련주들 이런 주들도 워낙 강세기에 조금씩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원화 강세 시기에 외국인이 다시 사들일 만한 종목들 역시 많이 팔았던 종목들일 텐데요. 뭐 반도체나 은행, 에너지, 화학주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식품, 여행, 항공주들 역시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